추경이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그건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형님,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세 개 뺏겼어. 후보로 뛴 사람이 자기의 핵심 측근 그리고 당선된다 모른다. 그거 지나가는 소도 웃을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은 녹취 파일이 당일 방송을 통해 보도된 점도 검찰의 저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자, 지난 2021년 전 민주당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서 이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어지고 있죠. 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쟁점들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민주당 이 돈봉투 살포 의혹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자금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죠. 돈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40에서 많게는 77명에 육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비영 최고께서 먼저 전체적인 상황 나와 있는 것만 먼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렇죠? 그분이요. 예. 그분의 지금 휴대폰이 사실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휴대폰 자동 녹음됐는데 지금 녹취 파일이 그 3만 개가 지금 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지금 이제 술술이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뭐냐면 그 윤관석 의원, 말하자면 그때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네. 송영길 당대표가 되는 그 과정이요. 그 선거의 마지막쯤에 아마도 그 홍영표 당시 그 후보한테 좀 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뿌리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송영길 후보 캠프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게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 봉투를 만들려고 그래서 돈 봉투를 만듭니다. 그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결국 그 돈 봉투 만들어가지고 계속 주는 게 누구냐면 그 이정근이한테 주고 이정근이는 다시 이제 그 윤관석 의원한테 그걸 넘어가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300만 원짜리 돈 봉투 10개를 만들고 그 뒤로 300만 원짜리 돈 봉투 또 10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5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뿌려요. 뭐 20개 정도 뿌렸다고 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냐면 9,400만 원입니다. 9,4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처벌이 되느냐? 처벌이 되죠. 왜냐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정당법 위반이 됩니다. 딱 떨어져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박희태 사례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집행유예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루된 모든 사람한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당법 또 정치자금법 위반에 좀 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또 강래구 한국수원공사 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대부분 송영길 캠프 관계자들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아무래도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녹취록이나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된 거예요. 네,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 실명이 거명될 정도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국민들께 공개가 됐기 때문에 당 안에서도 이것을 단순히 뭐 검찰의 공작이나 탄압 수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다들 이 상황을 좀 착잡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도부에서도 뭐 비공개 회의를 거치며 대책을 모색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앞으로 이 논란을 어떻게 돌파해 가야 할지 이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만 마냥 끌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든 또는 관련자들을 뭐 조사해서 징계를 하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당도 역할을 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혹이 지금 사실로 좀 확인이 되는 이유가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되면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3만 개 가까운 녹음 파일 가운데서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가 더 필요하다 요구하는 듯한 언급도 지금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한 번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여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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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그러니까.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예약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거기서 3개 뺏겼어. 자, 검찰에 따르면 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당대표 경선 투표를 앞두고 이제 지지세를 얻기 위해서 이 강래구 씨에게 이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 송국원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아주 녹취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희? 지금 부분 이 부분만 봐도 이것이 그러면 10명에게 돈을 300만 원씩 주기 위해서 어느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모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5명이 안 나온 겁니다. 5명이 안 나와서 그 다음날 해관 가서 찾아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5명 안 나온 사이에 캠프 안에 있던 다른 의원 3명이 왜 그 사람들만 주느냐, 형님 우리도 주세요 해서 3명을 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적나라하게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초조했는지. 조금 전에 이 지지세를 뭐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코멘트가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3파전이었죠. 그래서 송영길, 홍영표, 그다음에 우원식. 그런데 처음에는 송영길 후보가 앞서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당대표에 3번이나 출마를 했기 때문에 동정론이 있었고 또 호남 출신이라서 호남 지지세가 강했어요. 앞서갔는데 나중에 친문재인 진영의 홍영표 후보가 막 추격을 해요. 그래서 초조해지니까 기존의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된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또 조금 전에 호남 이야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지지세가 강한데 이게 조금 약해지고 있으니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시점이 2021년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딱 일주일 전에 이 돈 만드는 전화가 오고 가고 그다음에 한 3, 4일 전에 집중적으로 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을 막판에 지키기 위해서인데 결국 저기 보시다시피 0.59% 차이가 났으니까 지금 친문계 진영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거죠. 저런 게 아니었으면은 그때 당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당대표 바뀔 수가 있죠. 그러면 당대표 바뀌면 바로 그다음에 대선 후보 경선 갔는데 그때 이 송영길 대표가 주로 이재명 후보 쪽을 편파적으로 편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도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호남은 해야 된다 이런 녹취록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호남의 의원들에게도 돈 봉투가 전달됐다 이런 정황을 좀 확보가 된 상태 같은데 호남 텃밭인 민주당에도 그러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이 충격 정도로 생각하죠. 저는 지금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어제부터 봤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 윤관석 의원이 명색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아니에요. 중진 아닙니까? 지금 말하는 게 시정에 잡혀도 저렇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천연덕스럽게 이정근이란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냐고요. 이건 제가 볼 때 정당 정책 근간을 완전히 훼손하는 겁니다. 선거, 이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선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뽑는 것뿐만이 아니고 당내 선거도 똑같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당내 선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에 적용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보세요. 아직 뭐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아직은 의혹이긴 합니다. 뭐 검찰의 녹취 파일을 볼 때 상당히 구체적이긴 합니다만 아직 우리가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게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죠. 민주당은 해체해야 돼요. 어떻게 저러면서 당을 유지할 수 있게 한두 명이 어떤 뇌물 수뢰 사건이나 수수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당의 공식 선거에서 적어도 몇십 명에게 돈이 뿌려진 정황이 있는 거잖아요. 현역 의원도 있고 권리당원도 있고 대의원도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돈을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호남도 줘야 된다. 오빠 이러면 안 돼. 이러고서 어떻게 당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이거 대한민국 정치 이건 단순하게 뭐 이 사법적 영역의 차원이 전혀 아닌 거죠. 민주주의 근간이 훼손되는 건 물론이고 민주주의 적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 단순히 게이트 차원도 아니고 이건 정말 민주당이 검찰이 뭐 어떻게 언론에 흘렸냐 이런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다.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윤관석 의원이 한 말이죠.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뤄진 검찰의 야당 탄압 기획 수사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 녹취 들어보면 전달 대상, 방식, 자금 출처로 추정되는 굉장히 좀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저게 관련자 진술이 아니고요. 자기 식구였던 사람, 식구의 그 휴대폰 안에 녹음된 게 지금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 지금 이 휴대폰이요. 네. 이정근의 이 휴대폰. 예. 이 휴대폰을 처음에는 검찰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잃어버렸다 그러고 최신 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잃어버렸던 지금 문제의 이 휴대폰을 네. 어디서 찾았냐면은 그 이정근 이 여성의 엄마의 집이에요. 모친의 집. 그 모친의 집에 있는 거를 지금 언론에는 첩보를 받아서 뭐 거기를 확인해서 찾았다 그러지만 네네. 그 첩보라는 게 누가 그걸 알고 있겠어요? 결국은 이정근이 얘기해 준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걸 이제 첩보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 정도 되면 이정근이는 그 시점마다 어느 정도로는 검찰에게 다 그 녹음이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서 이것이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윤관석이 본인이 이제 나도 또 조사받고 예.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피의자식으로 예. 일단 부인. 왜냐하면 이재명 지금 대표가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일단 부인하는 거. 예. 부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가는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돼서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의원한테 가겠죠. 송영길 캠프에서 일어난 자기의 측근들이 오른팔 왼팔이에요. 예. 나중에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다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과연 송영길은 몰랐을까? 그러면 이거는 검찰에서는 거의 알고 있다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성국근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지금 정치혁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지금 잃어버렸다고 한 폰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이정근 대표는 그걸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왜 검찰에 이걸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검찰에서는 지금 그 휴대전화가 여러 대가 지금 제출이 됐어요. 제출이 되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 휴대전화를 잊어버리고 나서 그 안에서 내부에서 누가 가져갔느냐고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보니까는 친정집에 있더라.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하니까 전부 다 녹음 파일이 3만 개가 나오고 그다음에 비리 연루 혐의가 그 의혹이 있는 것이 한 2천 개가 나왔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가 어떤 뭐 기획 수사, 조금 전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며칠 전에 그 4년 6개월 1심에서 선고받은 그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본인이 그 이정근 씨가 뇌물을 받은 사건입니다. 10억 원 정도.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 그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고 녹음 파일을 풀다가 보니 그전에 노웅래 의원 것, 또 노영민 비서실장 것, 이하영 의원 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돈봉투 사건이 드러난 것이지 이것을 어떤 뭐 기획을 해서 뭐 이거 강제로 전화기를 압수를 해서 뭐 그렇게 해서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말할 계획이 아닌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수금 전달을 서포트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의원의 반박과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또 팀에 와서 또 오빠 또 수금 전달하고 하느라고. 아니 뭐 그거 아는 사람이 그런 거나 서포트나 해야지. 뭐 사실은 무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퉈서 나갈 겁니다.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불편하죠. 수긍하기 어렵고. 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죠. 뭐.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지금 앞에 녹취와 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사실무근이다. 이걸 같이 들으니까 더욱더 대비가 되는데 박성민 청년 비서관께서 보시기에 저런 대응이 지금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녹취록의 내용을 보신 국민들께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판단을 끝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뭐 당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뭐 검찰 기획수사, 뭐 검찰 탄압, 검찰의 야당 탄압 이런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이 자체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마땅히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녹음 파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향하는 방향, 검찰은요, 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녹음 파일부터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왜? 오빠가 받아서 나한테 줘. 그냥 송이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어제 아침이지 이성만이가 돈 준다 그래갖고 내가 아침에 갔어. 갔더니 또 있고 또 있고.
자, 이런 전체적인 정황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다 이런 얘기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근데 이 송영길 대표 지난 그 이제 대표 경선 때 일어난 일인데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참 요즘 일어나는 일 중에 이상한 게 이재명 대표 얘기 끝내서 안 됐습니다만 네.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이게 자신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본인이 모를 수 있어요. 자신이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정황으로 밀어볼 때 그 박모 씨인가 보좌관 있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달된 경로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아까 지금 봤잖아요. 송이 있을 때 다 얘기했다라고 녹취가 나왔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론 저 말도 거짓말할 수 있죠. 네. 저 말을 이성만 의원이라는 분이 거짓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볼 때 저런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면은 그 진술에 신빙성 믿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송 대표가 몰랐다라는 게 납득이 잘 안 가요. 물론 그래서 검찰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송 전 대표가 알고 있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검찰은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렇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단정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송 전 대표에게 아마 검찰의 수사가 향할 수밖에 없어요. 송 대표.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어쨌든 수원에서 뭔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수원 일정을 조정하든지 아마 뭐 거부할 때 거부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이거 제가 볼 때 송 전 대표가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은.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홍천 의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육성으로 된 녹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거 뭐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황망할 따름입니다. 짜집기 했다는 건 조금 설득력이 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이정근 전 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군색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발로 들어오신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너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좀 빨리 귀국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선제적 귀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송 전 대표가 본인이 직접 귀국하지 않으면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에 협조하라는 요청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응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상당하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어쨌든 지금 연관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보면 인천 지역의 정치인 또는 뭐 실무자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밝혀진 걸로만 보더라도 송영길 전 대표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의혹이 악화되기 전에 본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지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송 전 대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일탈 때문에 이제 도의적 책임까지 느낀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 다 알고 있었는지 이제 이게 관심인데 결국 검찰의 칼끝 어디까지 향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송영길이죠. 송영길한테 갈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조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송영길 마지막 질문은 그걸 거예요. 송이 알았냐 몰랐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냐. 저는 이정근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맨날 입만 열면 민주당 그 운동권 하신 분들이 국회의원, 그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민주투사 얘기를 맨날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하거든요. 했거든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그러면 민주투사라는 말을 아예 쓰시지 말든지 앞으로. 아니면 민주투사라면 돈봉투 돌리고 선거에 이렇게 매수해갖고 이런 조작하고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게 민주투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빨리 들어와서 수사 받는 게 맞습니다. 그 저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뭐 수사를 받고 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지만 이 이정근 부총장이 보고란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전달 이렇게 메시지를 보좌관한테 보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보좌관이 또 송영길 전 대표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 어떤 보좌관도 보고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좌관들은 기본적으로 그게 몸에 배어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돈 문제잖아요. 이 돈 문제를 어떻게 자기 송영길 대표한테 얘기 안 하고 보좌관 수준에서 그거를 그냥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이정근 입장에서 이정근이 높아요? 보좌관이 높아요? 이정근은 자기가 더 높은
직위에 있다고 보잖아요. 캠프 그러니까요. 안에서. 예. 근데 그 이정근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한테 보좌관 애한테 그걸 줬다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당신을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 이건 송영길 대표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죠. 여기서 또 검찰이 이정근 노트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죠. 예, 이정근 노트 진술만 확보했고 아직 그 물정은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정근 노트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녹취한 거는 3만 개인데 그 날짜 그게 2016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노트에도 2016년부터 적어놨으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은 2만 개 중에서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트를 먼저 확보를 하면은 노트에 놓은 것을 가지고 그 날짜를 찾아보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은 전부 다 아니 그 자기들끼리 전한 내용만 있지 나에게 준 증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거기다가 노트에서 그 같은 맥락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법원에서는 그대로 그 보강 증거를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경선이 끝나고 나서 농공 행상을 해요. 농공 행상을 하는데 뭐 윤관성은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정도는 뭐 그 사무부총장, 또 뭐 정책위 수석 부의장 뭐 이런 걸 주거든요. 그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이것을 그런 활동을 하고 나중에라도 보고를 안 했을 리는 없고 또 저는 그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지만 돈을 받았다는 현역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이 최소 10명이고 그다음에 2차례 걸쳐서 줬는데 2차례에서 중복이 안 됐다면 20명이죠. 20명의 현역 국회의원이면은 원래 교섭단체로 만들 정도의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이 돈을 받아서 300만 원씩을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서 엄청난 그 게이트가 되는 것이죠.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 민주당으로서는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 20명이 연루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보통 검찰도 놀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정치권을 향해서 수사를 할 때요. 보통 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되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증거를 안 만들어놔요. 더군다나 이 녹음도 보통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이 노트에다가 이거를 적어놓는다? 이런 건 사실 거의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검찰도. 그런데 지금 이 여성은 정말 특이한 거죠. 녹음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또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돈 봉투를 그럼 만들어서 뿌리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2명 그리고 돈을 받은 사람의 법 적용 이게 어떻게 다르게 될까요? 받아도 문제가 되죠. 받아도 문제죠. 이게 지금 정당법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주고 받은 사람이 다 걸려요. 입증만 되면. 근데 지금 여기서 정당법을 보면 더 또 이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돈을 주고 받는 거 말고요. 지시하는 거, 돈 만들어라. 뭐 권유하는 거, 아니 요구하는 거, 권유하는 거, 알선하는 거. 이거는 더 처벌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박희태 그 대표 그때 당시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교과서적인 어떤 우리에게 판례 기준을 지금 마련해 주는 건데 그럼 대부분은 지금 집행유예 이상 줘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선제적으로 뭐 송영길 전 대표도 와서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당에서 윤리위원회 차원이 아닌 해당 차원의 윤리위원회가 아닌 진상조사위원회를 빨리 만든다고 얘기를 해야죠. 진상조사위원회. 국면 전환용 뭐 기획수사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검찰이 뭐 언론에 흘렸느냐 안 흘렸느냐 이런 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의혹이 나왔으니까. 근데 의혹이 뭐 그야말로 좀 속되면 애지간한 의혹이 아니잖아요. 국회 뭐 10명 내지 20명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의혹인데 이거 정당의 그 지금 공당인데 공당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위원회 만든다는 얘기 한마디 안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해요. 검찰 수사가 뭐 과도하다고 얘기하면 그건 뭐 그것대로 정치 수사로 가는 건 간다 하더라도 당 차원에서 어떻게 이론이 있을 수 있냐 이게 민주당에 이론이 있었다는 거 상상이 안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진상조사위원회 만들겠다 조사에 나서겠다라고 해야죠. 자체 조사를 해야죠. 근데 그렇게 못하죠.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왜 못하냐면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어떤 당이 사람이에요? 해체하든가 이런 일이 어딨냐고요. 송영길 대표가 자기 지역구를 내주면서
그 배지를 달아줬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런 돈봉투 문제가 다 본인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무마시키려고 검수완박법안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송영길 그 캠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당내에서 진상조사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일단 다 알고 있었다. 이건 그렇죠. 저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좀 개인의 의견을 주신 건데 본부장님 말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혐의와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정진상, 김용씨가 돈을 대장동 땅에서 받아서 썼는데 그 혜택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죠. 그런데 단지 정진상, 김용씨는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송영길을 위해서 이렇게 이정근이나 윤관석 씨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정근, 윤관석은 인정을 하고 해버렸어요. 사실 책이 나왔기 때문에. 해버렸는데 그걸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이 또 돈을 준 사람이고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사실 검찰은 명단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다 돌아다녀요. 지금. 띠라시 형태로. 사실 정보적인 돌아다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당장 해야 될 일은 그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 나와서 사실 본인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검찰 수사 대상인지. 그건 나와서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 뭐 진상조사 TF를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이재명 리스크에 다시 여기다 엎쳐버리면 총선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 169명 중에서 10명 내지 20명 빼면 나머지는 무고한 거잖아요. 근데 이러다 선거는 뭐 폭망하는 거예요. 선거 치를 의미도 없어요. 이 상태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의원들이 출마한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뭐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 어렵다라고 아까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뭐 손흥민 대표가 되고 나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다 연관이 되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런 추론인데 말이죠. 좀 민주당에 친명 비명 떠나서 이것과 관련되지 않은 의원들이 나설 때가 됐어요. 정치인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부름을 받아서 국민의 대리인이잖아요. 그 이른바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아닙니까? 이런 엄청나게 터졌는데 자기들 바로 이제 목에 칼날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이 사건이 관련되지 않은 의원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서야죠. 당 지도부만 맨날 쳐다봅니까? 의원들 헌법기관이야 똑같이. 당 지도부가 의원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당을 해체하겠다는 말이 나와야 돼. 이 정도가 사실이라면 전제를 달면서 그래야지 정치라는 게 돌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도 이 사건 가지고 그러겠냐고요. 가뜩이나 지금 이 여야 정당들이 말이죠. 상대방의 실수에 기대는 아주 전형적인 적대적 공생의 정당 체제예요. 대한민국 정당이.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 언제까지 또 공방을 가겠어요. 검찰서에 맡기되 민주당은 자체 수사를 하고 지도부가 그걸 안 한다면 민주당의 다른 관련되지 않은 의원들이 나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뭐 민주당 간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해체라는 단어도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자체 수사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적 이런 구태스러운 일들입니까? 솔직히 돈 봉투 받고 뭐 사과 박스 나르고 이랬던 거는 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잖아요. 특히 제 세대로서는 더 그렇습니다. 근데 투명한 정치, 뭐 더 나은 정치 만들겠다고 나름대로 헌신하셨던 분들이 전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일들이 민주당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부끄럽다 생각하고요. 녹취록의 내용 들었을 때에도 상당히 구체성은 녹음 파일을 들었을 때에도 상당히 구체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정말 황골탈퇴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읍소하는 마음으로 지금 진상조사위원회 꾸리고 해야지 더 늦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상조사가 꾸리고 있다는 얘기도 뭐 당연히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조금만 멀리 봐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연루가 됐을 경우에는 바로 출마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면 그 총선 지형이 굉장히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있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에서 그 마지막에 이걸 비대위로 이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시점에 가서 분수령이 될 텐데요. 그때 결국은요 물갈이라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걸 포장을 하려면 결국 물갈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예, 그러면 그때 사람 바꿀 때 결국은 이거겠죠. 이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연루되신 분들은 사실 공천받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전체 구도를 봐야 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후폭풍 어떻게 이어질지를 저희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좀 짚어봐야 할 텐데요. 어제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번째 공판에 출석을 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 대표의 출석 당시 모습과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 소장한테 직접 칭찬도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선수 이름도 넣어서 문자 보내셨던데 기억 안 나실까요? 호주 출장 미흡성이라는 증언 나왔는데요. 출장 자명 다 바뀐 거 모르셨을까요? 그 이제 칭찬받은 내용은 부재소 특약을 갖다가 소송 걸지 않겠다. 그 특약을 갖다가 이제 받아내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걸 따지는 재판이죠. 유동규 씨, 김문기 씨가 일 처리를 잘했다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 칭찬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었습니다. 유동규 씨 주장, 영향력 어떻게 미칠지 우리 송국권 본부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이야기는 오고 그렇습니다. 뭐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메모돼 있다. 그리고 또 유동규 씨가 직접 대면 보고를 이재명에게 했다. 김문기 씨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어제 재판에 4번째인데 2가지가 또 새로운 게 나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김문기 관계에 대해서. 하나는 지금 그 이야기한 대로 그 부재수 특약,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와 김문기 씨가 부재수 특약을 맺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약을 협약을 하면서 그때 성남이 떨이죠. 시행사를 만들면서 민간업자와 서로 제소를 안 하기로 그 특약을 맺는 조항을 넣어서 그것을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보고하니까 성남시장이 칭찬을 했다. 그럼 그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에 남겠죠, 그거는. 그렇죠.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명절에 김문기 씨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축하 명절 인사를 보냈는데 답신이 왔는데 이것이 단체 문자 답신이 아니고 그 김문기 처장님 이렇게 해서 왔다. 이게 어제 새로 2가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호주 뉴질랜드 출장 이런 게 더해서 점점 더 두 사람의 관계가 성남시장 시절에 서로 그 알고 있었다. 이것이 좀 재판부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증언이 어제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증언을 듣고 메모하거나 유 전 본부장의 얼굴을 한참 좀 쳐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눈도 마주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뭐 잘 모르겠는데 전 참 답답한 게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짜증나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있나요? 이것도 저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하는 얘기인데 우리에서 김문기 처장하고 단톡방이 아니라 1대1로 보내도 난 그래도 생각 안 난다고 할 말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뭐 누구 보내도 기억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나오는 정황들이 지금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모른다고 할 말이 없다니까요. 결국 재판관이 법정에서 판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나 뭐 주관적 인식의 문제니까 재판관도 뭐 이제 그래서 알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이런 걸로부터 증거로 하긴 또 채택하기 곤란하다면 또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이건 제가 이재명 대표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나온 이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모든 게 법도 정치도 상식의 토대 위에서 하는 겁니다. 상식과 보편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으며 상식과 보편이 없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아까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그 민주당 그 이른바 돈살포 의혹 얘기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치 리셋해야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들의 보편 상식을 넘는 오로지 법관의 법관 입만 바라봐야 되는 이런 정치. 우리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보편적 상식으로는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최창렬 교수님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박성민 청년 비서관께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보면 이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글쎄 뭐 알고 모르고는 이재명 대표가 모르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영역이니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진들이 추가로 더 공개가 됐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사실들이 밝혀지면서 아예 몰랐다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정도까지는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방송에서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후보가 대답을 했었는데 그때 질문이 이제 개인적으로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쨌든 주관과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이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도 하나의 한계인 것이고 또 동시에 이제 개인적으로라는 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그 기준을 어떻게 두었느냐에 따라서도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것이 법원에서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과연 지금 나온 것들이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개인의 그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건지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쟁점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 기술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결국 발부가 됐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상식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게 유명한 그 옹벽 아파트예요. 그렇죠. 백현동 옹벽 아파트. 그럼 옹벽이라는 거 하면 이거 위험하지 않아?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백현동 이 땅에 아파트를 짓는 거에 대해서 유동규도 포기한 거예요. 유동규는 포기했는데 김인섭이는 됐다. 이게 사실은 그 지역에서 막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자연 녹지인데 4단계를 올려줍니다. 준주거지로 해갖고 여기에 이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과연 그럼 누가 역할을 했을까? 벌써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측근이라고 알려졌죠. 왜냐하면 선대본부장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정진상하고는 뭐 엄청 더 잘 아는 사이고요. 왜냐 지금 통화 내용, 그 당시 통화 내용만 봐도 100회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대가를 뭘 받았을까? 이제 검찰은 그걸 먼저 조명을 했겠죠. 근데 무슨 대가였냐면 이 사업자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한바식당 사업권도 얻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장 발부는 그래서 되었을 거라고 지금 제가 보거든요. 핵심은 이제 이겁니다. 정진상이 어느 정도 그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해줬는지 그걸 밝히는 게 검찰의 핵심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이 얼마나 청탁이 되는지 얼마나 관련이 되는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사 결과가 이 대표에게 좀 타격이 꽤 클 것 같거든요. 엄청난 타격을 주죠. 만약에 이거 그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김인섭 씨가 지금 백현동 관련해서 첫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인물이 됐어요. 그렇다면 김인섭 씨가 이 용도 변경을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일단 영장법원에서는 인정을 한 것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약에 김인섭 씨가 이 역할을 해서 4단계 상향 조정을 했다면 이재명 그 대표의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 국토교통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김bun기 씨 모른다. 또 하나는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압력을 받았다. 이 두 가지로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는데 지금 김bun기 씨 쪽도 상당히 불리해지는데 이 김인섭 씨가 구속됨으로 해서 이것이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 시장이 말한 게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김bun기가 한 거지 국토교통부 압력 때문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놓으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국회의원직 다 없어지고 또 앞으로 5년 동안 출마 못하고 더구나 민주당은 434억 원 국고 한출을 해야 돼요. 다시 내놔야 돼요. 그것이 상당히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측근인 김민섭 전 대표가 구속됐다. 요거에 대해서는 박성임 청년 비서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조금 짚어야 할 부분이 김인섭 씨가 이제 해서는 안 될 일에 개입을 해서 소위 말해 로비를 해서 또는 본인의 인간관계를 활용해서 이 4단계 상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관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데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이재명 대표도 입장을 밝혔을 때 그 선대본부장으로 과거에 활동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몇 년 전이에요. 근데 그 성남시장 당선되고 나서는 사이가 좀 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뒤에 김인섭 씨 얘기가 나올 때에도 자기 연락은 잘 받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사이가 좀 틀어져 있었고 이것은 김인섭 씨 역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을 때 뭐 과거에는 이제 좀 도왔던 것은 맞지만
있지만 성남시장 당선 이후에는 소위 말해 이제 좀 손절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전 이게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인섭 씨와 뭐 A 씨라고 불리는 분이 투트랙으로 성남시 쪽에다가 로비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의 친소 관계가 적극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만 김인섭, 정진상이 이 사건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박성민 우리 하시는 말씀이 딱 그 김인섭 쪽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답을 해줘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재명, 정진상, 김인섭 셋이서 만난 적이 있다. 여러 번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유동규가 그 근거만 제시해주면 저는 이거는 그 김인섭의 그냥 부인으로 그냥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인섭, 이재명 두 사람의 친소 관계가 상관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이제 결정적으로 4단계는 상영이 됐고 상영이 됐는데 김인섭이 이재명 때문이 아니라 다른 로비를 해서 4단계를 시켰다면은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한 건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한 걸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인섭의 상관관계가 별개로 이것은 판명이 될 일이죠. 아니 근데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 먼저 약간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이 김인섭 이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된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그 추론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지금 송국근 본부장 말씀처럼 그건 전혀 별개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백현동 개발 특혜 백현동을 개발하게 된 게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다라는 게 부인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김인섭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게 그 추론은 제가 볼 때 약간 과도한 것 같고. 근데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로비를 하면서 바뀐 거잖아요. 그 후에. 근데 그러니까 그 로비했다더러 그냥 이 김인섭 씨가 영입돼가지고 아시아 디벨로퍼인가 거기 영입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보고 받았다라고 하는 건 과도한 추론인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된 것이기 로비 때문에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국토부의 어떤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그 문제는 기소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별개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정진상 씨가 결정을 하고 그거를 갖다 이재명 대표가 오케이를 해주면 다 공모자입니다. 근데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니까요. 그건 좀 과도한 추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당시에 이제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서 협박한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일련의 큰 흐름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재직 시절에 재임 시절에 한 큰 회의에 가가지고 그 부지 이전 그러니까 그 큰 정책이었잖아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큰 국가 정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날짜를 공표를 합니다. 이것을 몇 날 며칠까지 완료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뒤에 국토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말해 발언을 뒷받침하고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정황들이 공문의 횟수라든지 날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언 이후에 대통령의 공개적인 발언 이후에 한 3차례 정도 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지자체 입장에서는 당시 또 야당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작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요 사안도 좀 재판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